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의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론 부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론 부분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빠르게 보면서 핵심만 짚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바로 볼게요. 어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어휘 관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유의관계, 의미가 비슷한 말들 유의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곱다, 아름답다, 말, 언사 이런 것들. 다음 반의관계, 서로 반대의 뜻을 지닌 단어들의 의미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간헐, 지속, 경감, 가중, 곰살붙다, 무뚝뚝하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 중 오직 하나만 달라야 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할아버지의 반의관계로 할머니, 너무나 상식적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반의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할아버지와 소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도 다르지만 또 성별도 다르죠. 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반의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자, 요거 핵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상하관계. 자, 두 단어 중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의미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라는 범주가 있을 때 이 중에 호랑이도 있고 또 사자도 있겠죠. 자, 호랑이와 동물 간의 관계가 바로 상하관계다라는 거. 어떤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호랑이랑 사자는 어떤 관계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 얘들은 동위 관계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동음이어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말의 소리는 같은데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을 때 동음이어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동음이어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을 찾아봤을 때 사전에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 사전에 배일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신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 그 다음 사전에 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선박 이런 것들이 바로 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전에 다른 표제어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서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유사성은 없다. 자, 그 다음 배삼 해서 이제 과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의관계. 자, 앞에서 동음이어 관계가 소리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유사성이 없을 경우가 이제 동음이어고요. 다의관계는 소리도 같고 의미적으로 유사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지금 다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리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번 뜻 뭐뭐뭐, 2번 뜻 뭐뭐뭐, 그리고 3번 뜻 뭐뭐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이때 여기서 지금 중심의미, 주변의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번 뜻이 바로 중심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2번부터는 이제 중심의미로부터 확장된 주변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리 교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 1과 동음이어가 아니라 다이어가 아니라 동음이어다라는 거. 교각은 신체의 일부분의 다리랑은 전혀 의미상으로 유사성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눈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의관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사자와 호랑이 같은 경우 같은 범주 안에 속하는 두 가지, 이런 경우는 동의관계다. 자, 그 다음 인과관계, 두 단어가 서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관계다.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들게 되죠. 자, 그 다음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재료와 결과물의 관계, 두 단어 중 한 단어는 재료에 해당하고 다른 단어는
재료로 만든 결과물인 관계다. 카카오로 초콜릿을 만든다. 무로 단무지를 만들고 쌀로 한과를 만든다. 자, 뭐 상식적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도구와 용도 관계. 두 단어 중 한 단어는 도구고 다른 단어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펜으로 글씨를 쓰고 온도계로 체온을 측정하죠. 자, 그 다음 장치와 동력원 관계. 두 단어 중 한 단어는 장치고 다른 단어는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자, 자동차 휘발유를 동력원으로 해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제작과 사용 간의 관계. 한 단어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작하는 전문가고 한 단어는 전문가가 만든 것을 나타내며 나머지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다. 자, 대장장이가 가위를 만들고 엿장수는 그 가위를 사용하게 되죠. 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존칭 관계.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가리키는 대상의 범주는 같으나 성별에 따라 용어가 차이가 나는 단어의 관계를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영식, 영예 이런 단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사람의 아버지를 아들을 높여 이르는 말, 영예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의 딸을 높여 이르는 말. 자, 그 다음 선칭, 현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선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를 때 선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 현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가친, 자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친과는 좀 다르죠. 선친은 이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었다면, 가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자기의 아버지를 높여 이를 때 가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친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자기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춘부장, 자당. 춘부장은 이제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자당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순서 관계. 위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단어의 관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뿌리, 줄기, 잎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어, 동의미어. 좀 전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가 되어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다리 1 이렇게 해서 1번 뜻 뭐뭐뭐, 2번 뜻 뭐뭐뭐, 3번 뜻 뭐뭐뭐 이런 것들은 바로 다이 관계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다리 2 교각이었죠. 교각. 자, 얘네들은 서로 말의 소리만 같을 뿐 의미상으로 유사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얘네들은 동음이어 관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자, 이 정도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의어. 앞에서 또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뭐 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이 비슷한 말 해서 교재 보시면 어떤 뭐 단어들 쭉 나와 있을 텐데, 자, 이 부분 뭐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쯤 보시고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자 성어 역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 역시도 보면서, 자,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갖고 자주 보시면서 눈에 익혀 두시는 그런 연습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독해 역시 뭐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이고요.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여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문서에서 주어진 문장과 정보 등을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하고 도표나 수, 기호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직장에서 요구되는 독해 능력,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보를 뭐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행동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도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한 번쯤 읽어보시도록 하죠. 자, 독해 절차, 문서의 목적, 이해, 자, 왜 쓰여진 글이냐, 그리고 문서가 작성된 배경 및 주제를 파악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제시하는 현안을 파악한다. 행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행동을 취하고 뭐 결정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요약하여 정리한다.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독해 유형, 사실적 독해에 나와 있는데, 자,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글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능력, 바로 사실적 독해고요. 자, 여기서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자, 여기서 나오는 유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유형을 풀게 될 것인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냐, 이런 유형의 문제. 그리고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또는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들 보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줄진 뭐 기억에서 리을의 의미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뭐 밑줄진 A의 개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아닌 거, 이런 것들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글의 구조 및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글의 구조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뭐 서론, 본론, 결론이냐, 자,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그리고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뭐냐, 뭐 예시냐, 인용이냐, 아니면 정의냐, 비교냐, 대조냐, 이런 것들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뒤에서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해결 전략 뭐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만 갖고서는 어차피 문제풀이가 불가능할 것 같죠. 자, 문제 풀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추론적 독해. 앞에서 사실적 독해가 글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능력이었다면, 추론적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글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그런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론적 독해 문제, 어떤 문제들 나올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 자,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 윗글에 생략된 정보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들. 자, 그리고 빈칸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아닌 거, 이런 문제들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글에 숨겨진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도 보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비판적 독해. 글의 사실적인 이해와 추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글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여 있는 것으로 글에 나타난 주제, 글의 구성,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을 비판하며 있는 독해다. 자, 뭐 글쓴이가 이 글에 문제점이 없는지, 뭐 어떤 글쓴이의 입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독해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보게 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윗글의 논리로 적절한, 논리의 오류로 적절한 거 또는 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소재 찾기, 글의 목적에 맞는 구성 방법인지 판단하기, 글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이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보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글의 전개 방식에서 이제 뭐 일단 비교, 대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교와 대조 한번 묶어서 볼게요.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대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분류와 분석 역시도 묶어서 보도록 하죠. 자,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자, 하나로 묶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눠서 설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분석이죠. 자, 그 다음 정의, 어떤 뭐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 그 다음 유추, 생소한 개념이나 복잡한 주제를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물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어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추에 의해 진술된 내용은 사실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유추,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팅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고 생소하잖아요. 자, 따라서 좀 쉽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일 텐데, 자, 예를 들면 뭐 양자 컴퓨팅은 여러 갈림길이 있는 미로를 동시에 탐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 뭐 기존 컴퓨터가 미로를 하나씩 차례로 탐색한다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길을 한 번에 시도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가 바로 유추죠. 자, 어떤 그 양자 컴퓨팅을 이제 미로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어떤 어려운 개념을 좀 더 그 익숙한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논증, 사실명제, 정책명제, 가치명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명제, 이게 맞냐 아니냐,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글, 자, 있는 명제, 진실성과 신빙성에 근거하여 존재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명제다. 홍길동전은 김만중이 지은 한문 소설이다. 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바로 판단 가능하죠. 이런 게 바로 사실명제고요. 그 다음 정책명제,
타당성에 근거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의견을 내세운 명제다. 농촌 경제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정책 명제에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 유도하기 위한 판단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가치 명제, 공정성에 근거하여 주관적 가치 판단을 내린 명제다. 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 바로 가치 명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논거, 명제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다. 즉 주장의 타당함을 밝히기 위해 선택된 자료다. 사실 논거, 소견 논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묘사. 묘사란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글로써 생생하게 표현하는 진술 방식이다. 자, 글로써 생생하게 표현하는 진술 방식. 그리고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묘사와 모사는 다르다라는 거. 자, 묘사가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진술 방식이라고 한다면, 모사 같은 단어는 이제 있는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모사예요. 자, 초상화. 자, 그대로 베껴서 똑같이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은 모사고요. 그리고 묘사랑은 다르다라는 거. 자, 단어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서사. 행동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움직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하는 진술 방식이다. 자, 어떤 시간의 흐름 순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서사죠. 자, 그 다음 과정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거 역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충분히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글의 유형, 논설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펼쳐서 정당성을 증명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쓰는 글이다. 명제의 명료성과 공정성, 논거의 확실성, 추론의 논리성, 용어의 정확성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설득적 논설문과 논증적 논설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설득적 논설문, 상대편을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쉽게 얘기하자면 설득적 논설문, 뭐 우리 이런 것들을 함께 하자.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논증적 논설문, 글쓴이의 사고, 의견을 정확한 근거로 증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논증적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일이나 문제의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논설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득적 논설문에는 이제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그리고 논증적 논설문에는 학술 논문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자, 한 번쯤 나머지 부분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독해 요령 역시 한 번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설명문.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쉽게 일러주는 진술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자, 논리성, 그리고 객관성, 평이성, 정확성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거. 자, 나머지 부분들 또 역시 한 번씩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기사문.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발생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쓰는 글로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자, 객관성, 신속성, 간결성, 보도성, 정확성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건데, 기사문과 보도자료는 다르죠. 자,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렇게 기사를 써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게 바로 보도자료고요. 자, 그 다음 기사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분들이 그 보도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기사화 시킨 글, 그게 바로 기사문이죠. 자, 또는 뭐 자기가 직접 취재를 해서 쓰는 거 역시도 기사문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보도자료랑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기사문의 형식, 표제, 그리고 전문, 본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표제, 내용을 요약하여 몇 글자로 표현한 거. 전문, 표제 다음에 나오는 한 문단 정도로 쓰인 부분으로 본문의 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해 간략하게 요약한 거. 그리고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필요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독해 요령. 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생활에서 재조직해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보고문. 조사, 연구 등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쓰는 글이다. 객관성, 체계성, 정확성, 논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연, 원리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라는 거. 자, 뭔가를 보고하고자 하는 그 시점이 지나서 나중에 한참 뭐 한 2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 하나도 의미가 없죠. 언제든지 꺼내서 이때의 시점과 비교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연, 원리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종류들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일 업무보고서, 주간 업무보고서, 출장보고서, 회의보고서 등이 있다라는 거 한 번쯤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공문서 상당히 중요한데 뒤에서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행정상의 일반적인 문서다. 자, 행정기관 꼭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죠. 회사에서 다른 데로 보내는 거 역시도 공문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회사 내부에서 도는 문서 역시도 어떤 A 부서에서 B 부서로 보내는 거 역시 공문서의 형식을 갖출 수가 있죠. 자, 작성 요령.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되 연, 월, 일을 꼭 밝혀야 하며 중복되는 내용이나 복잡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을 한 장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뭐 아래 또는 다음 이런 항목으로 구분해서 적는다라는 거. 이 점도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작성 요령은 또 뒤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문서의 기능, 의사 전달의 기능, 조직체의 의사를 내부나 외부로 전달한다. 의사 보존의 기능, 업무 처리 결과의 증거 자료로서 문서가 필요할 때나 업무 처리의 결과를 일정 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한다. 자, 공문서 어떤 뭐에 관한 공문서인지에 따라서 또 보존 기간도 다르다라는 거, 그런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료 제공의 기능, 문서 처리가 완료되어 보존된 문서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활용되어 행정활동을 촉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문서 같은 경우에 이제 기한자가 있을 거예요. 그 글을 처음에 작성한 사람. 그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가 있을 텐데, 결재권자의 날인이 찍혀있지 않는 문서 같은 경우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라는 거. 자, 최종 결재권자. 직인이 찍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이 정도 보고 또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문서 작성 의미 뭐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 구성 요소. 자, 얘네들도 역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칙 역시 뭐 간결하게 작성한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불필요한 한자의 사용은 배제한다. 자, 쉬운 부분이지만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뭔가, 자, 뭐, 이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전문 용어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틀렸다라는 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좋은 문서라는 거. 자, 그 다음 간결체를 작성한다. 긍정문으로 작성한다. 간단한 표제를 붙인다. 문서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한다. 자, 주제가 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쓴다라는 거. 자, 다음. 효과적인 문서 작성. 자, 역시 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네요. 자, 주의사항 역시 한 번쯤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아까 앞에서 나왔던 공문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됐는데, 목적을 먼저 파악한 후 정보를 수집한다. 회사 외부로 전달되는 글이다 했는데, 자, 외부로 전달되는 글만이 공문서는 아니죠. 회사 내부에서도 전달되는 글 역시도 공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A 부서에서 B 부서로 보내는 거.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드러나도록 율커 원칙에 맞게 작성한다. 날짜는 숫자로 표기 시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거나 연, 월, 일을 써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경우 2025년 12월 31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날짜를 표시할 때는, 그러니까 요일을 표시할 때는 한 글자로 표시한다라는 거, 수요일 이렇게 적지 않고요, 수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 이 점도 추가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연, 월, 일을 이 점이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마침표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이제 한 칸씩 띄어쓰기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점과 예 사이는 이제 띄어쓰기 없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분을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고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좀 썰렁해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사이에 온점을 찍어 구분한다 라는 선택지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자, 쌍점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오후 3시 40분 틀린 표현이죠. 24시각제에 따라 표시하기 때문에 오후라는 글자, 오전 또는 오후 이런 말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옳다라는 거. 그 다음 한 장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에는 끝자로 마무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공문서 내용 쭉쭉쭉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뭔가 글이 끝났으면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요. 그 다음 여기서 두 타 띄우고 끝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또 마침표를 찍어야만 완벽한 공문서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끝자로 마무리한다라는 거. 자, 그냥 끝이 아니라 끝하고 마침표까지 찍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복잡할 경우 다음 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만들어 구분하고, 주로 대외 문서라 장기간 복원되는 문서이므로 정확하게 기술한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며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검토 과정을 거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문서에 뭔가 다른 첨부 파일을 추가를 해야 될 경우에 이제 첨부 이렇게 쓰질 않고요, 붙임이라는 표현 통해서 쓴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설명서, 명령문보다 평서형으로 쓴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간결하게 작성한다.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복잡한 내용은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동일한 문장의 반복을 피하며 다양한 표현을 활용한다. 자, 얘 역시도 선택지로 종종 들어갔던 부분인데, 자, 어떠한 이해를 더 쉽게 돕고자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자, 말 그럴싸하지만 전혀 틀렸다라는 거, 동일한 문장 반복 피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서, 무엇을 위한 기획서인지 핵심 메시지가 정확히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또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글이 바로 기획서고요. 자, 따라서 뭐 여기 나오는 이제 배경이나 목표라든가 그리고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예산, 이 기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들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자, 지금 여기서 뭐 6W, 3H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앞 글자 딴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3H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뭔가를 하고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 기한서. 기한서는 이제 기획서랑은 조금 다르죠. 기획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합시다 라고 설득하는 글이고요. 기한서 같은 경우는 이 구체적으로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런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기한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뭐 문서의 순서라고 본다면 기획서가 우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기한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한서 작성 목적과 이유, 기대 효과 등을 정확히 숙지한 후 6화 원칙에 맞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복잡한 내용일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린 후 이유를 설명하고 보는 이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전문 용어의 사용은 피한다. 서식, 용지의 규격을 통일하여 작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한서 같은 경우에 사내 공문서라고도 불린다라는 거. 자, 앞에서 나왔던 공문서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기한서, 사내 공문서라고 불린다라는 거. 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고서 앞에서 나왔었죠. 핵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핵심 사항은 간결하게 쓰며 내용의 중복은 피한다. 복잡한 내용은 도표나 그림을 활용하고 참고 자료는 정확하게 제시한다. 제출하기 전 최종 점검을 거치고 내용에 대한 예상 질문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대비한다. 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보도자료.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기자분들께 뿌리는 글 또는 언론사에 뿌리는 글이 바로 보도자료죠. 자,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메일의 제목은 핵심을 담아 간결하게 작성한다. 강조해야 하는 메일의 경우 제목머리에 중요, 요청, 긴급 등을 붙여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문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핵심 위주로 작성한다. 메일을 발송하기 전 발신인, 수신인, 참조, 첨부 파일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맞춤법 오류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시작과 끝부분에 감사 인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참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 보낼 때 뭐 수신자, 발신자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참조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참조가 있고요. 그 다음 숨은 참조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우리 보통 일상적인 메일 보낼 때 이 숨은 참조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보낼 때, 그 다음 B라는 사람을 같이 보게 하고 싶으면 이제 참조에 넣는 거고요. B라는 사람을.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B나 A나 서로 누가 이 이메일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참조 기능이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A에게 이 글을 보내면서 B를 숨은 참조로 넣는다라면 이제 A 같은 경우에 이제 B가 이 같은 메일을 B도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모를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로 숨은 참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뭐 숨은 참조 기능 추가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 작성 요령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법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